20대 국회가 어제 개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개원 연설을 통해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헌론을 다시 한번 꺼내들었습니다. 이 개원 첫날부터 개헌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핵심 이슈들 두 분 패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YTN 개원 해설위원이신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어제 대통령의 개원 연설 핵심은 협치 아니겠습니까? 협력. 네, 그렇죠.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20대 국회가 비교적 산뜻하게 출발했습니다. 원구성 협상도 어느 때보다 빨랐고요. 또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에서 협치를 강조하고 또 국회를 존중하겠다 이런 뜻을 밝히면서 부드럽게 출발을 했고요.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그동안 이제 이번 총선을 통해서 드러난 여러 가지 여소야대 국면이라든가 또 협치에 대한 어떤 요구들이 이제 일정 부분 반영되면서 국회는 또 국회대로 대통령의 연설을 굉장히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맞아들였는데요. 그 굉장히 분위기가 좋게 출발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앞으로 놓인 여러 가지 과제들을 보면 그렇게 상황이 녹록치는 않아 보입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을 봤을 때 과연 이제 그런 협치 정신들이 제대로 발휘될 것인지 좀 궁금한데요. 협치라는 것이 이렇게 그 평균적인 나눠 먹기를 말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당 법안 하나, 야당 법안 하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산술적으로 대략 봉합해서 가는 게 협치는 아닐 텐데 진정한 협치를 가려면 어떤 하나의 이슈에 대해서 무엇이 정말 정확한 정답인지 어떤 것이 좋은 길인지를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서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협치라고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같이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지금 과거에는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 때고요. 지금은 여소야대 국면인데 그렇죠. 여소야대 국면일 때 협치는 또 다른 의미가 대통령 입장에서도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지금까지의 기조와 달리 대통령의 어제 상징적인 모습은 이 핑크빛, 분홍빛 자켓이었어요. 그래서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고 대통령이 선택한 키워드 두 가지가 화합과 협치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원론적 이야기지만 또 다시 한번 국회는 국정의 동반자다, 존중하겠다. 이런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다고 보여지는데 말씀하신 대로 협치의 실천이 문제입니다. 어제 대통령의 연설 중에서 야당이 협치에 대해서 공감하면서도 사실은 조금 이 다른 내색을 비친 대목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구조조정 문제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제 북핵에 대한 대화 기류에 대한 요구도 이제 야당 입장에서 나왔습니다만 우선 이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문제, 특히 노동개혁과 이제 연계된 구조조정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야당은 19대 내내 전혀 다른 생각을 해왔고 그것을 우리가 쟁점 법안이라고 불렀는데 새누리당은 20대에서 다시 재발의할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협치를 우리가 투 트랙으로 좀 나눠볼 필요가 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거니 받거니가 되긴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민생 현안에서 여야 이견이 없는 것은 빠른 협치로 진행을 하면서 구조조정이나 노동개혁처럼 여야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것은 따로 풀어야 한다. 왜냐하면 19대 내내 노동개혁 이 5법, 나중에 4법이 됐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공정국회가 됐던 것들을 국민들이 다 보고 경험했단 말이거든요. 그럼 20대 국회에서는 이것을 똑같은 방식의 대치 국면이 아니라 정말 협치를 슬기롭게 실천하는 방식으로 풀어야 하는데 이 좀 고도화된 방식은 무엇일까 하는 답을 정치권이 내놔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냥 뚝 잘라서 반반씩 나눠가는 게 아니라 정말 주고받는 그런 협상의 어떤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그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헌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개헌론 첫날부터. 자, 어제 그 발언 내용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헌의 기준과 주체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다.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문제가 아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일이다. 역대 국회의장들이 다 개헌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개헌 첫날부터 그것도 여소야대 국면에서의 국회의장의 이 발언은 대선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개헌 논의가 구체적으로 쭉 이렇게 정말 이제 진전이 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제 역대 그 개헌 논의들은 역대 국회의장들도 많이 강조를 했었고요. 특히 김용호 국회의장 당시에는 개헌과 관련된 논의 기구까지 설치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까지 마련하는 단계를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또 역대 대통령들도 역시 임기 후반부에 개헌을 얘기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잘 이제 진행이 되지 않은 것들은 개헌이 물론 이제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임기 후반부에 대통령이 개헌을 이야기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 미래 권력이라고 해서 이제 차기 대선 주자들이 부정적이거나 반대하면서 이것이 계속 이렇게 교착 상태로 오고 개헌이 결국 불발되는 상황을 갔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제
뭐 여야가 또 공히 그 개헌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동안 또 19대 국회에서도 계속 논의가 되어 왔었고 그렇게 본다면 또한 이제 다른 측면에서 그 강력한 미래 권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대선에 1년 6개월이 남아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야당의 국회의장이 개헌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좀 구체적인 논의로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여기서 이제 물론 한 가지 그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이제 대선 때는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을 했었습니다만 뭐 국정을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개헌 논의가 너무나 이게 모든 이슈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개헌의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국가적인 문제들을 좀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 개헌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용인이 된다면은 아마 그 바람직한 개헌의 어떤 내용까지도 그 논의가 좀 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몇몇 대선 주자급들 의원들 빼놓고는 개헌에 대부분 공감을 합니다. 김무성 전 대표도 개헌 네. 얘기 잠깐 했다가 그 그랬죠. 얘기 아니에요 하고 이제 물러난 적도 네. 있습니다만 결국은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논의가 진전이 되려면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 맞다 이런 얘기 한번 나오면 확 달라질 것 같은데요. 분위기 반전 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정세균 국회의장도 그 타이밍을 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구체적인 얘기가 나중에 나왔거든요. 이 지금 대선 1년 반 남은 이 시점이 개헌 논의를 하기에 적기다. 그 타이밍을 보고 개원이어서 소신 발언한 것도 있지만 정치적인 판단도 분명히 있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청와대도 이 개헌이라고 하는 카드가 지금 경제는 나아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임기 말에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데 대선을 앞두고 한번 청와대가 뽑아낼 수 있는 카드다. 그런 측면에서는 뭐 개헌을 하자고 이 강하게 주장하지 않더라도 개헌론이 해볼 만 이 정도의 워딩만 나온다 하더라도요. 예. 제가 보기엔 차기 대권 주자들이 예. 이제 개헌에 대한 본인들의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김무성 전 이 새누리당 대표는 구체적으로 오스트리아식 이원 집정부제 한다라고 얘기했다가 철회한 바가 있죠. 그 마찬가지로 지금 박근혜 후보 당시 시절처럼 4년 대통령 중임제냐, 내각제냐, 이원 집정부제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 놓아야 되는 대선 주자들의 압박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도 여기에 일정 부분 동조하지 않겠는가 예측을 해봅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지금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뭐 반기문 대망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외교 쪽에 강합니다. 그렇죠. 내치에는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렇지만 그래서 이 이원 집정부제 필요성이 있을 거고요. 또 야당 입장에서도 지금 야당이 야권 통합을 하게 되면 결국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에서 뭔가 얘기를 나눌 수 있으려면 개원을 할 경우 총리와 대통령의 역할 분담론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런 타이밍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충분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권 주자들이 단점이 있기 때문에 뭔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지금까지 모든 역대 이제 이 정부들을 봤을 때 여기에 대한 제왕적 대통령제 뭐 손봐야 한다. 87년 헌법 체제는 낡았다. 결국 대부분의 지금 의원들은 다 개헌론자들입니다. 다만 방식이 다를 뿐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 권력은 강해지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권한은 제한되지만 국가 원수로서의 입장은 유지하고 한다면 권력 분점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여야가 지금 이 대선이라고 하는 게 여야 입장에서는 다 배팅 게임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일정 부분 패배하더라도 유지할 수 있는 총선과 대선을 나눠 가질 수 있는 분점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이 권력 독점에 대해서 국민들의 반감이 심한 나라에서는 어쩌면 지금 이원 집정부제가 더 적합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들은 다 내심이 있는데 언제 꺼내느냐인데 정세균 국회의장이 먼저 지르기 시작한 것 같고요. 청와대에서만 여기에 일정 부분 공조한다면 전 급물살을 탈 것이다 예견해 봅니다. 조금만 더 덧붙여 주시죠. 또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이제 대통령의 어떤 너무 집중된 권력 문제 또 5년 단임제가 갖고 있는 그 기본적인 속성의 폐해가 있죠. 너무나 짧고 그다음에 임기를 이게 한 번 하면 끝나기 때문에 뭐 다음 문제에 고민하지 않고 본인의 치적을 쌓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통령 5년 단임제 피해가 여러 가지 드러났기 때문에 개헌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공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원 집정부제나 내각제 개헌 논의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의회가 조금 더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그런 권력 구조인데 여기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국민들이 이 정치권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불신을 갖고 있다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정치권이 깨내지 못하면 아마 그 큰 공감을 얻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그냥 요거는 뭐 짚고 넘어갈 만하겠습니다. 개헌 얘기할 때 국민들이 왜 관심을 갖지 않을까요? 맨 정치권 얘기입니다. 뭐 대통령이 누가 되니 뭐 총리가 누가 되니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기본권, 예를 네. 들면 뭐 양성평등 문제라든가 소수자 보호라든가 뭐 이런 뭐 아니면은 재산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좀 더 논의가 된다면 내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헌법을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 심판 냈다가 지금 헌법상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다 개헌에 포함이 돼야 이게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그 말씀 정확합니다. 지금 87년 헌법 체제에서 국민들이 가장 기억하고 있는 키워드는 뭐냐면요. 경제 민주화입니다. 예. 이것도 대선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것이고 그다음에 총선 과정에서 다시 불거져 나온 것이죠. 원래는 지금의 여당에서 제기했다가 총선 때 지금의 야당에서 김종인 대표가 여야를 넘나들면서 제기했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생 문제와 국민들의 기본권 문제가 같이 거론돼야 되는데 이것 역시 권력과 결합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차 싶은 것이 뭐냐면 선거 끝나고 나면 항상 선거 때는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책임 총리하겠다. 책임 총리가 된 적이 없잖아요. 예. 한 번 될 뻔했던 게 DJP 연합처럼 연정이 이루어졌을 때 가능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 국민들도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기분 좋은 정치 투표 행위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5년은 손대지 못하는 게 또 그렇죠. 국민들의 입장 아닙니까? 바라보면서 비난하고 여론을 통해서 그냥 이제 입장을 제기하는 정도가 단데 이런 부분을 일상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뭔가 권력 구조와 정치 체제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한 공론화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예. 저는 이조차도 사실은 정치권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얘기 살펴보도록 하죠. 리베이트 의혹으로 지금 내홍에 휩싸여 있는 국민의당 얘기입니다. 뭐 국민의당 얘기는 현재 뭐 자체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검찰의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할 겁니다. 하지만 가장 큰 핵심은 리베이트로 김수민 의원이 그 회사를 통해서 호텔 그 회사를 통해서 받은 그 돈이 과연 국민의당으로 들어갔느냐 아니면 거기서 끝났느냐 이제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선관위가 그 조사를 통해서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 검찰에 고발을 한 것이고요. 예. 물론 선관위는 이제 뭐 계좌에 대한 추적권까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돈의 흐름 전체적인 흐름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검찰이 규명할 부분인데요. 물론 국민의당 관계자들의 지금까지 말을 들어보면은 그건 이제 사기업 간의 그 계약에 의한 것이고 당으로 돈은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어떤 그런 전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텔에서 끝났다. 그렇죠. 예. 그러나 이제 그렇게 보기엔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이제 당 자체 진상조사단이든 어떤 스스로 규명하겠다 나섰으니까 명확히 밝혀야 될 텐데 왜냐하면은 사기업 간의 거래라고 했을 때는 일반적 상식적 생각을 해보더라도 그렇다 그러면은 그 과정에 계약서가 존재할 것이고 그 계약에 따라서 산출된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두 기업 간의 거래로서 끝날 수 있죠. 그러나 그 과정들이나 시점을 봤을 때 뭐 지금 이제 계속 국민의당 관계자 발로 여러 가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 로고 PI를 작성하는 그 과정 그런 어떤 부분을 그 김수민 의원이 운영했던 브랜드 호텔이라는 그 기업에서 제작을 했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오히려 그 홍보 대행사로부터 받았다 이런 식의 해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은 이제 납득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당에다 청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갑자기 홍보를 대행하는 기업 다른 기업한테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한 걸 너희가 돈을 다 오라는 어떤 요구도 했다라는 것인데 이런 어떤 해명들이 맞지가 않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으면 당에서 그런 식으로 당으로 흘러들어온 돈 없다라는 어떤 그런 식의 차단들이 그 발언들이 뭔가 당이 면피를 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선을 긋는 게 아닌가. 또 선관위가 지금 그게 너무 과하게 조치를 취했다 이런 발언들도 국민의당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 시각에서 볼 때는 굉장히 그 어색하게 들릴 수 있는 부분들이죠. 이렇게 충분히 의심할 만한 부분이 있으니까 조사를 의뢰한 것일 뿐인데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선관위가 과하게 조치를 취했다 이런 식의 어떤 진단들 내는 오히려 그 부분이 더 정치적인 어떤 액션으로 보일 수 있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그 대응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국민의당 뭐 어떤 특정 개인을 떠나서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에 굉장히 큰 그 곤경에 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비례대표 7번의 공천 결정 과정도 네. 뭐 그전에는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7번의 김수민 의원이니까 누구지? 알고 보니까 전직 의원의 뭐 딸이네. 그렇죠. 그리고 뭐 청주에 있는 뭐 대학 학원의 또 증손녀네 이런 네.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좀 우리 당의 정체성과 안 맞는데요라는 얘기까지 당시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당의 지도부가 위태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재영입 위원장이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분으로 여겨지는데 김영환 당시의 위원장이 난 지역선거 뛰느라고 몰랐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선을 그었어요. 네. 그럼 이 상황에서 지금 그럼 누가 추천을 했고 누가 의사결정을 해서
비례 7번이라는 중요한 번호를 달게 됐는가? 지금 와서 그때 7번은 당선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부에 이제 중진 의원들이 계신데 그게 이해가 없죠. 안 되는 것이 예. 그 다음 8번을 이태규 의원이 달지 않았습니까? 예.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의원 네. 번호가 뭐 누구는 해도 되고 해도 안 돼도 되는 그런 번호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 총선 당시에 비례 10번을 김근식 교수에게 줬는데 예. 나는 안 받겠다 그러고 반납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안 될 걸 알면서 줬단 말입니까? 여러 가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물론 총선 때 현실적인 판단은 한 4, 5번까지 되겠구나라는 관측들은 전문가들이 했습니다만 예. 의회 돌풍이 불어서 됐는데 당선 안 될 후보들은 아무나 채워도 되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해명 자체는 사후적인 결과론적 해명이고 결국 중요한 것은 당선이 안 될 것으로 여겨졌다 하더라도 엄정하게 비례대표 7번, 12번이어도 할 수 없습니다. 당선 안 된 16번이어도 할 수 없어요. 결국 누가 추천을 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누가 결정했는가인데 지금 제대로 된 절차가 없었고 지도부가 꽂았다라는 방식의 해명이 나오고 있어서 예. 그렇다면 결국 책임은 지도부로 향하게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당은 지금 해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이 대목까지 해명이 돼야 리베이트 의혹과 김수민 의원의 추천 절차가 퍼즐이 맞는 것이거든요. 예. 퍼즐의 반쪽은 감추고 이 돈의 향방만 따라간다. 돈도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TV 광고 대행사 그리고 이제 홍보물 제작 업체로부터 받았다. 그럼 이 김수민 의원이 경영하던 브랜드 호텔이 하청업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협력업체, 공정하게 참여한 업체라면 당이 돈을 지급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체크카드에 대해서 지금 나머지 외부 참여자들이 나눠서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 돈이 처음에 어디서 흘러나오는 겁니까? 당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국고 보조금으로 나오는 겁니다. 선거 비용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었던 공당에서 이 해명은 좀 여러 가지로 부적절하고 불완전합니다. 예. 그 비례대표 그럼 여기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까요? 김수민 의원이 문제가 돼서 내가 비례대표 공를 뭐 사퇴한다. 그리고 끝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안철수 대표가 그 과정까지 다 설명을 하고 안철수 대표가 사과를 하고 비례대표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해명을 좀 하는 게 나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수민 의원의 문제는 공천 과정에 대한 부분하고 리베이트 부분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리베이트와 관련된 부분 또 돈의 흐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어차피 검찰 수사가 그렇죠.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어떤 책임이 있냐는 문제에 따라서 개인의 거치가 정해질 부분으로 보이고요. 예. 공천에 대한 부분은 뭐 법규 부분은 아닙니다. 선거법 관련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당시 상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약간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뭐 막창당한 신생 정당이었고 뭐 당원 당규를 급하게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천의 어떤 절차들이 제대로 당원 당규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추정들도 가능한데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당 지도부가 먼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김수민 의원이 비례대표 7번을 공천을 받게 되었는지 이 부분을 설명하고 적어도 이해를 구하고 그것이 부적절했다면 사과를 하는 게 도리인 것 같고요. 그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누군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인 것이고요. 이 김수민 의원의 문제는 이제 리베이트와 관련된 부분 속에서 개인의 어떤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는지 개입이 있었는지 문제가 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리베이트 의혹이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좀 명확하게 규명이 되면 얘기가 좀 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